우리 신사적으로 서로 신의에 맞게 하자 하니까 그래 좋아 데려가라. 이미 복호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게 화장실 갔다 온 뒤에 마음이 변했는지 고구려에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잠깐 한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동생 복호와 미사은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요, 앞서서 뇌물 실성 때도 그랬지만 신라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먼저 420년에 심한 가뭄 또 서리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고 해요. 423년까지 지속이 돼서 정말 이렇게 되면 뭐 온 국민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때 뭐 식량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423년까지 이렇게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자, 그리고 424년에는 고구려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전에는 그 동생 복호가 볼모로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볼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만큼 아무튼 고구려를 좀 상국으로 섬기는 입장에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미 복호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게 화장실 갔다 온 뒤에 마음이 변했는지 고구려에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 가운데 사신을 한번 파견을 해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근데 이미 장수왕 돌아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관계는 조금씩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소리 꺼져! 자, 이런 가운데 한동안 조용했는데 또 와야겠죠. 431년 매가 또 침입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박까지 떨어져서 막 계속적으로 막 각자만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가 지속됐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런 가운데 또 백제랑 다시 또 이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백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대 비유왕이 등극하는데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신라를 잠시 좀 접어두고 고구려 백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봤었던 우리가 공부했었던 백제 왕들보다 지금 한참 뒤로 와 있죠. 이 비유왕도 앞서 고이왕, 비류왕처럼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비유왕이 뭐 대내외적으로 많이 고립이 돼 있었거든요. 고구려랑은 뭐 옛날부터 사이 안 좋았고 이때 하필이면 뭐 동맹을 맺고 있었던 가야 외랑도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신라에다가 우리라도 좀 손을 잡자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아니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433년에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으면 단순히 동맹을 맺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 당시에 장수왕이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진 정책이 크게 막히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고구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두 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치면서 내려오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고구려가 여기 백제 쪽을 칠 때 신라가 반격할 것이고 반대로 신라 쪽을 치면 또 백제가 반격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다. 고구려의 남한 정책에는 분명히 태클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으면은 외도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외는 얘네들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이 당시에 무식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고 맨날 그래서 이제 신라에 와서 맨날 뺏어먹고 그 짓거리를 했던 건데 그때 신라에서 뺏어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제에 와서 또 식량을 꿔가고 많이 그랬습니다. 식량도 가져가고 그러는 만큼 또 이제 군사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던 거죠. 근데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외랑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얘네들은 식량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좀 눈치가 있으면은 이런 때 좀 노략질 좀 주의하고 백제에 가서 좀 굽히면서 식량을 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놈들은 이 가운데도 계속 신라를 침입합니다. 정말 멍청하게 그지없죠. 자, 이렇게 노략질 하다가 기어이 또 440년 또 444년에 대대적으로 신라를 또 침략합니다. 이때 눈치왕은 이 퇴각하는 왜군을 또 잡으려고 앞에서처럼 계속 수성전으로 일관을 하다가 또 이렇게 도망가는 왜군들을 또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앞서서 고구려랑 관계가 좀씩 막 소원해지고 있었다고 했죠. 424년에 신라를 사신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그 관계를 바로잡기는 어려웠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자, 450년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450년에 보시면 지도가 지금 장수왕의 전성기 때라서 국경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당시만 해도 신라 국경이 한 여기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신라 이제 북쪽 국경 지역에서 이 당시 고구려 장수가 이쪽에 왔다가 사냥을 하고 그랬었는데 국경을 넘은 고구려 장수를 국경지대에 있었던 태수가 이 고구려 장수를 잡아서 살해했습니다. 국경을 침입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국경 NLL 뭐 이렇게 침입하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 장수를 이제 결국 살해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장수왕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신라는 죽는 겁니다. 고구려를 당해낼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이 신라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눌지왕이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좀 봐주세요. 막 고구려에서는 우리 고구려 장수 죽인 신라 태수 내놔라.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겠다 했는데 눌지왕이 그래도 신하를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사과를 하고 막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잠깐 한번. 그렇게 해서 뭐 고구려 장수왕이 물러가긴 했는데 이미 관계는 꼬일 만큼 꼬였죠. 네, 계속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454년 고구려는 드디어 신라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 국경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경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라는 완전히 땅을 뺏기고 정말 뭐 가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힘 약한 애들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영차 힘을 합쳐 야!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이후로 더욱더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후에도 계속 뭐 태풍, 지진 등 이런 자연재해가 457년에도 계속되고요. 이듬해 458년 눌지왕은 41년 3개월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서 눌지마립간의 아들 20대 자비마립간이 등극합니다. 왜? 한동안 조용했으니까 또 쳐들어와야겠죠. 이 눌지왕 때도 계속해서 왜가 침입했는데 자비왕 때는 이보다 더욱더 심하게 왜가 쳐들어옵니다. 왜가 침입했는데 이 당시에 또 수성전을 잘 해가지고 왜군을 수장시키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앞서 아버지 눌지왕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는 왜군을 쫓아가려다가 구살생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맞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생긴 자비왕 또 신라 군대가 이들을 쫓아서 결국 왜군들이 바다에 막 거의 뭐 몇천 명이 바다에 수장이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외 침입이 너무 잦으니까 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우리가 싸울 수는 없다. 좀 외랑 화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했는데 자비마립과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안 돼. 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한때 반란까지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란 세력은 곧바로 진압이 되고 신라는 더욱더 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국론이 결정이 됐었죠. 자비마립간은 이후로 462년 또 463년에 걸쳐서 매 침입이 있고 나서 이 462년과 463년에 해안에 성을 쌓아서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65년에 홍수와 뭐 산사태 메뚜기가 뭐 계속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자비마립과는 이 가운데서도 전함을 수리하면서 전쟁에 대비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왜는 신라의 재가 닥치면은 더 침입을 하던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었거든요. 양아치 새끼야.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 해서 군사적인 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왜가 조용하면 또 위에서 또 난립니다. 468년 이번에는 고구려와 또 말갈이 또 연달아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듬해 469년에는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469년은 설화벌에 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해도 뭐 조용한 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470년부터 47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자비마립과는 고구려 침입에 앞서 그 매 침입에 대비해서 여기서 썼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고구려 침입에 대비해서 북쪽에도 9개의 성을 축조하고 보수합니다. 한평생 침입을 받다가 또 재난 당하다가 계속 성만 쌓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군사적인 대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고구려가 침입하고 왜가 침입하고 하지만 여기에 계속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고 이렇게 서서히 국방력을 또 튼튼하게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략도 더 강화되고요. 자,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475년에는 백제 계로왕이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대대적으로 이곳을 침입을 해왔는데 백제 21대 계로왕이었습니다. 이 계로왕이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신라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미 동맹이 강화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고구려 침입에 대비해서 신라가 이제 원병을 해주러 갔는데 이미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목숨을 잃고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별 소득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었죠. 이런 가운데 왜는 477년과 478년에 또 두 차례 걸쳐서 또 침입을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오랜 침략에 신라의 국방력과 전력은 더욱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왜군을 멋지게 물리치고 이듬해였던 479년 자비마립과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뇌물마립관 때부터 4대에 걸쳐서 신라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내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왕이 올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계속 전쟁 아니면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뭐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왜가 그랬고 또 백제와 고구려도 만만치 않았죠. 여기에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신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라가 명맥을 유지했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서히 군사력을 키워가면서 이제 6세기에 신라의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한동안은 우리가 좀 신라를 잠시 접어두고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로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대를 맞춰서 나중에 다시 이 다음에 자비마립간의 뒤를 잇는 소지마립간의 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